네, 청기누설 15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야심차게 네. 요즘 이제 이 부동산 관련해서 여론이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네. 왜 이러는가? 그래서 저는 부동산 이제 한다 하길래 형님 그건 모를 건데. 형님 이 정도까지는 모를 건데 걱정을 많이 했어요. 걱정이야. 지금 비웃는 거야. 솔직히 얘기해. 그러니까 오늘 끝나고 저 옥상으로 잠깐만 좀 와봐. 아니요. 언론이나 이런 거는 뭐 좀 할 수 있는데 부동산까지 짚기에는 그래서 내가 나도 그 옛날에 좀 그러다 학습받은 게 좀 있었거든. 네. 그래서 이제 내 나름대로 이거다. 야만은 이거다. 네. 딱 잡아서 그러니까 이 내 스승에게 전화를 했지. 맞냐? 네. 그랬더니 콧방구도 안 껴. 하하하하. 그 콧방귀도 안 껴서 그러면 당신이 와서 얘기해라. 그래서 오늘은 제가 네. 특별히 한 분을 전화위복이 됐습니다. 아주 이게 훌륭하신 분이 이게 원래 출연하십니다. 딱 이렇게 밑자락 깔고 전략 깔고 이렇게 예, 모신 예. 거지. 그래서 오늘 특별한 분을 지금 네. 모셔서 스페셜로 한번 꾸며보도록 스페셜입니다. 하겠습니다. 예. 제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예, 같은데, 예. 그 임동근 교수님이라고 아유, 지리학 아시나? 지리학? 도시공학 아닙니까? 지리학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지리학이 뭐야? 뭐 한국지리, 세계지리, 인문지리, 그지? 예, 뭐 배가 어디서 많이 나고, 네. 사과 어디서 많이 나고, 어쩜 이렇게 예상을 한치도 안 벗어나는지 모르겠어. 뭐 안성, 자. 돗자리,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산맥, 그렇지. 태백산맥, 네. 소백산맥, 수위로 유명한 차령, 마상, 그렇지. 수위로 유명한 곳은 안동. 안동, 뭐 그지? 안동. 뭐 이런 네. 거밖에 기억이 안 나지? 그렇죠. 우리가 그렇지. 그 정도만 알면 되죠. 네, 바로 그 지리학인데 또 지리학이 분과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가운데 정치지리학이라고 들어보셨나? 처음 들어봅니다. 진짜 처음 들어봅니다. 바로 그 정치지리학자이신 임동근 교수를 지금 특별히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사실은 이제 과거에 제가 팟캐스트 할 때 저한테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분이고, 제가 또 전에 다른 방송할 때 나의 고정으로 해서 아주 신박한 내용을 계속 매주 이제 풀어주셨던 정치지리학자신데, 정치지리학자? 할 때마다 이제 나오고 얘기하는 게 이 지리학에 대한 규정이 달라. 나는 잡학. 근데 이분은 종합학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종합학문입니까? 예, 종합학문이죠. 이렇게 단호하게 대답을 하잖아요. 예. 왜냐하면 얘기를 듣다 보면 이건 잡학이야. 그렇죠. 예. 뭐 이거 풍수지리 같은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네. 치고 돌아도 돼. 아닙니다. 맞습니다. 풍수지리도 굉장히 훌륭하죠. 예. 거긴 풍수지리도 한번 얘기 들은 적 있어요. 근데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해. 우리 어릴 때 우리 사회 시간에 제일 먼저 나온 게 풍수지리예요. 과학적이지 않다. 배산임수.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 대통령 되려면 다 평창동 과해동 간다니까. 참네. 명당. 명당 찾아가잖아요. 또 풍수지리를 또 이렇게 연결을 해요. 근데 인간들이 참. 풍수지리라고 하는 게 사실은 지리에서 나오는 하나의 주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요즘은 아주 각광받는 기후와 뭐 이런 거와 상관성. 예,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풍수지리가 유명합니다. 세계적으로. 예. 내가 그 얘기니까 이 온돌 문화가 그 한국인의 온돌 문화가 정말로 뛰어난 거 아니냐, 예. 한국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래. 예. 어디 또 있죠? 온돌은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 처음 들었지. 들어봤는데. 예. 그렇지. 뭐 로마 때도 조금 있고. 예. 로마요? 예. 그거는 뭐 벽을 난방하든 바닥을 난방하든 그렇지. 아무튼 난방하는 거는 로마가 로마한테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 우리가 얘기하는 온돌은 구들장 바닥이잖아. 근데 예. 로마의 온돌은 벽에서도 이렇게 이제 벽도 따뜻하게 하는 이런 게 있었대. 죄송합니다. 그냥 예. 믿어. 믿어요. 예. 안 봤으니까 검증은 필요한데 믿어. 아무튼. 그나저나 부동산이 지금 심각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지금 이 이제 부동산이 상당히 여론이 안 좋은 거는 여러 가지로 지금 지표가 잡히고 네. 있잖아요. 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더 이제 그 세세하게 이야기할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한번 오늘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왜 그러면 사람들은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화가 나 있는가? 그렇죠. 그다음에 주로 그 주택에 지금 목소리를 내고 그러니까 의견을 표출하는 층은 어디인가? 사실 이게 궁금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미래통합당이랑 민주당 예. 지지율이 예, 역전됐죠. 역전됐습니다. 제가 예. 알기로 3년 정도 예. 걸린 것 같아요. 탄핵 이후 처음이라고 그러던데. 탄핵 때 7%였어요. 그러니까. 7%가 예. 지금 36, 30. 예. 근데 또 그게 네. 이제 리얼미터 조사하고 갤럽 조사는 좀 다르기 주말에 때문에. 갤럽 조사 나올 거니까 또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이는 분명히 그렇죠. 있죠. 네. 예. 민주당 같은 경우 하락 추이인 거는 뭐 누구도 뭐 확실하고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예. 거기에 주된 게 부동산이라고 하는 부동산이다. 것도 뭐 이불 모아 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예. 근데 바로 그렇게 지금 여론화하면서 주택에 이 여론을 끌고 가고 있는 층이 어느 층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30대, 40대가 제일 많죠. 3, 40대. 예. 3, 40대. 왜 3, 40대예요? 여기서부터 이게 김종회 선생님이 아주 그냥 전통이신데 이게 특기신데
앞에서부터 쭉 얘기하신다고 해놓고 맨날 결론부터 물어보세요. 아, 그런가요? 예. 그럼 앞에서부터 갈까요? 3, 40대 지금 뭐 30대 같은 경우에 집을 살려고 하는데 그렇죠. 전세를 사거나 근데 이제 시장이 교란이 되니까 굉장히 힘들어하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어찌 본다면 그 이제 뭐 자녀 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층이 사실은 3, 40대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전통적으로. 예. 원래 50대 정도 되면 구매하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새로 구매하기보다는 그때는 이제 집을 평수를 늘리던가. 그렇죠. 그렇지. 이동하거나 예, 예. 그래서 또 그만큼 또 예. 자산이 확보가 돼 있고, 예. 근데 3, 40대는 최초로 이제 구매를 하거나 예, 그렇죠. 자산이 확보 안 된 경우가 많기 예.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전세 살다가 이제 최초로 어떤 이제 매매 시장으로 진입을 하고 네.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곳에서 매매를 해서 내 집을 갖고 있다가 또 예. 그러니까 넓은 집으로 예. 좀 더 좋은 지역으로 예, 네. 이렇게 맞습니다. 옮겨가는 층이 바로 3, 3, 40대인데 40대. 거기에 이제 하나 더 들어가는 게 생각해야 될 게 이제 교육이죠. 네. 그렇지, 그렇지. 애들이 이제 중학교 간다. 이게 이제 아, 굉장히 큰 겁니다. 맞습니다. 예, 초등학교, 중학교 간다라고 하면 집을 구할 때 그 고려할 순위에서 엄청 올라가죠. 저희도 예. 이사 그때 갈 때 예. 애들 학교 들어갈 때 이제 중학교 갈 때 움직였거든요. 그렇죠. 딱 딱 중학교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이제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냥 그 꼼짝마 거기 있습니다. 그냥 여기. 예. 예. 딱 이렇게 되는 예, 거죠. 괜히 잘못 움직이면은 애가 왕따 되니까 이사 가서 예, 이사를 잘 못 가요. 맞습니다. 예. 예. 학교 관계가 다 교우 관계가 있는 곳에 계속 그러니까 있게 무조건 됩니다. 3, 40대가 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주요 고객이거나 예. 주요 관심사를 갖고 있는 예, 사람들이네요. 그렇죠. 예, 지역도 그렇고. 근데 사실 3, 40대라고 그러니까 물론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은 필요하긴 하지만 또 세대 안에서도 격차도 있는 거죠. 예,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예. 그게 이제 좀 재밌는 건데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이 이사를 별로 안 가요. 당연하겠죠. 예, 집이 워낙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서 우리 그 박준 예. 변호사가 그냥 그 저기 사시는구나 경기도에. 거지예요, 형.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를 못 먹어.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중간 세대가 그러니까 중간층이 중간 계층이 이제 네. 가장 많이 움직입니다. 이게 전세도 많이 움직여야 되고 예. 전세라는 것 자체가 일단 많이 뛸 수밖에 없고요. 돌아다닐 수밖에 없고 예. 이제 집을 사거나 아니면 직장이 안정적이거나 이러면은 한번 집을 사고 나면 그다음부터 안 움직이죠. 그래서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강남에서 태어난 자식들은 강남 주변에 계속 머물러요. 그건 진짜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건 거지가다면 예. 근데 그렇고, 서울에 그렇지. 있는 다른 구에서 태어난 그 사람들은 직장 따라서 굉장히 많이 움직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예. 한번 그 주민등록 초본을 뗀 적이 있어요. 네, 필요해가지고 그렇게 강남이세요? 초본을 떼면은 예. 그 이사간 그 집 주소가 쫙 다 나와. 다 예, 나와요. 몇 장 나오시나요? 열 몇 번인가 내가 이사를 했더라고요. 열몇 번이요? 그러니까 이 서울을 좀 동서원 남북을 예. 내가 다 다녔어요. 예. 진짜로. 예, 보통 초본 뛰면은요 한 3장 정도 나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죠. 예, 굉장히 많이 이사를 가게 되죠. 그래서 그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분당에 사시는 분들은 강남에서 이제 많이 갔고, 그렇죠. 예, 그 자식들도 분당에 많이 살고, 음. 예, 그리고 거기서 안 되면 용인 죽전, 뭐 판교, 뭐 이렇게 근처로 이제 퍼지거든요. 예. 그래서 부모님들과 이렇게 반경으로 이렇게 멀리 떨어지질 않아요. 맞아요. 그 근처에 살려고 그래요. 음. 예. 보통 그런데 그거는 돈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내가 집을 고를 수 있다 위치를. 예. 이거는 거의 그 혜택받은 특권이에요. 고를 그렇지. 수 있는 가격에다가 직장에다가 뭐 교육에다 별의별 변수를 해가지고 일로 갈까 절로 갈까 막 재고 막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지. 내가 여기 살고 싶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툭 집을 그 동네에 산다. 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이제 부유층이나 가능한 일이죠. 돈 있으면 얼마든지 예. 가능하지. 그러다 돈이 없는 보니까 거지. 예.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 같은 경우에 별로 많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예. 그 애당초부터 이제 내가 예. 선택한 곳이고 이러니까 그 그 지역이 망가지기 전에는 잘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 인근에서 예. 움직이지 예. 강북으로 가거나 막 예. 움직이진 예. 않는다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중간 계급이나 아니면 그 돈을 갖다 이제 많이 못 벌거나 직장이 많이 변동하거나 예. 이러면은 계속 움직여요. 그냥 이사 속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그 우리 임동건 교수의 말씀을 중간 정리라면 지금 부동산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3, 40대 중산층.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어찌 본다면 이 부동산 시장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어떤 그런 3, 40대 중산층이 예. 주도하고 예, 있다. 그렇죠. 일단 중간 예. 정리를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근데 우리가 좀 여기서 지금 그 단면에서 지금만 그러니까 짚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이 청기누설은 구조와 흐름 아니야? 구름이죠. 구름. 그치? 구름. 구름이에요. 구름. 흐름을 살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흐름 잡을 수가 있나? 잡을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 노무현 정부 때 이제 부동산 대란이 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노무현 정부 때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 때하고 이명박 정부 때하고 박근혜 정부 때하고 또 양상이 다른 부분이 그렇죠. 분명히 있어요. 네. 예. 이걸 한번 좀 일단 좀 짚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총괄 진단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예.
노무현 정부 때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여기서 더 설명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실패했죠, 사실. 부동산 대란이 있었던 것이고.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이때 부동산 대란에 있어서 아주 가장 격렬하게 그러니까 반발을 하고 여론을 주도했던 층은 어느 층이라고 봐야 돼요? 그때도 3, 40대입니까? 아 그때도 비슷해요. 그때 아. 이제 60년대생 후반하고 70년대생 초반이 이제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잠깐만 그 얘기는 그러면 예.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대란의 어떤 수혜를 입은 예. 사람들, 예. 그러니까 부동산 대란의 수혜를 입었던 사람들은 그러면 그 그 전 세대. 60년대생이 아니라 그 전 세대 50년대생. 50년대생부터 뭐 소위 말하는 58년 개띠, 아, 예. 개띠상, 개띠들. 예, 고부터 해가지고 베이비 60년대, 부모들. 예, 60년대 초반까지 그 정도에서 이제 집을 사셨던 분, 그것도 굉장히 계급적으로 굉장히 달라집니다. 예, 그때 샀던 분들. 그 전에, 그죠? 직전에, 그 직전에 샀던 DJ 분들은, 때나 뭐그 직전에. 샀던 분들이 이제 제일 혜택을 많이 받았죠. 아. 그렇죠. 근데 어떤 이제 예. 그때 이제 60년대생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한번 그러니까 내 집을 마련해 볼까 살라고. 이제 폼 잡고 있는데 예. 부동산 대란이 터져가지고 60년 예. 중후반부터 70년 초반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97년도가 IMF 이후에 이제 예. 굉장히 그 직장이 불안했을 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70년대 초반생부터 60년대 후반생들 같은 경우에 직장을 갖다가 안착하지 못한 경우가 아, 굉장히 많고. 힘들었어요, 저. 예. 아유 그때 뭘 힘들어 그때 소령이었잖아 소령. 그냥 좀 껴서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그러십니까? 여기서 방송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군에 있었고 소령으로 예편했다고 그렇게 자랑했으면서 뭐가 힘들어 군에 있었는데 군에 있어서 그것도 먹여주고 힘들었어요. 재워주고 입혀주고 숙식 제공 관사도 있었어요. 예, IMF 관사도 직전에 있었어? 관사 있었어요. 예. 돈 많이 버셨겠네요. 그러니까. 장교였어요. 위압은 느낀다니까. 예, 계속해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예, 그때 이제 그 30대 후반, 30대 초반 이때 요 30대였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았고 그다음에 혜택을 못 받은 사람들은 또 너무 많이 못 받았고 불이익을 엄청 받았고. 그렇죠. 그렇죠. 예. 저 같은 경우도 그때 이제 그 월세 사고 있었거든요. 아, 그렇죠. 그때요. 예. 힘드셨네. 그래서 그때도 굉장히 말이 많았죠. 죽전으로 가야 되나, 뭐 아니면 더 멀어지는데 거기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분양은 청약을 받았는데 서울은 거의 없고, 주택 천양이 예. 없고 힘들고. 용인이 이제 예. 버블 지역, 버블 예. 세븐 뭐 이런 게 그렇죠. 있어요. 그때. 예. 제가 용인 살았었거든요. 예, 그때. 그러면서 이제 내려가려고 할까 뭐 아니면 그러면 지금에 있는 터와 완전히 다르니까 예. 그때 있었던 사람들을 갖다 이제 스테레오타입처럼 이렇게 유형화 시켜 버리면 예. 지방에서 고등학교 때 공부 좀 잘했다 뭐 괜찮게 했다라는 사람들이 이제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 나오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취직도 했고 그렇죠. 예, 어느 정도 돈 좀 모으고 한 5년 6년차 돼 가지고 이제 그 맞벌이로 이제 결혼을 하고 예. 아, 이 정도 돈이면은 이제 주택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청약 들어서 분양을 갖다가 받는데 어디다 분양을 받을까? 딱그 시점 예, 같다. 예, 딱 그런 그 시나리오로 가요. 그러니까 서울 태생이 아니라 그러니까 네.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 상경한 사람들, 교육은 서울에서 받고 수도권에서 받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주택 시장에서 메인이었죠 노무현 때는. 그래요. 예, 맞아요, 맞아. 딱 맞아 떨어지네. 나만 메인이 아니었구나. 나만. 형님. 아 뭐, 선생님은 형님 거의 뭐, 대부분 아웃사이더였죠. 월세도. 예, 메인스트림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그 세대 이야기를 할 때 세대 간, 세대 간 어떤 그 격차라든지 갈등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예. 제가 어디 논문인가를 보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 세대 내의 어떤 격차, 네. 세대 내 세대 같은 내. 세대 안에서의 불평등과 격차, 그리고 거기서 빚어지는 갈등이 더 심하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요지의 의문을 예. 본 적이 있었는데 예. 어찌 본다면 세대 내 갈등이 본격적으로 나타났던 게 그 계기가 그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그 다음부터 이제 결혼 시장에서 이제 아버지 직업도 안 보고 할아버지를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3세대가 이제 축적이 되면서 사회 자본이든 경제 자본이든 왜냐하면 이제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러니까 그 뭐 저 같은 경우 386 세대이지만 386 세대가 웬만하면은 그냥 대학교 나왔고 웬만한데 직장 다니고 웬만하게 이제 어떤 뭐냐면 재형적 들고 이렇게 해서 예. 했던 건데 그래서 비슷하게 출발해서 비슷하게 갔던 그다음에 대부분이 농부의 자식들이었고 예. 그런 전에 그렇죠. 말씀하신 그렇죠. 대로 예. 그래서 서울로 유학 와서 이랬던 경우인데 그러니까 비슷하게 출발했고 비슷하게 가다가 갑자기 확 벌어졌던 것이 그때 부동산 대란에 나기 전에 집을 산 사는 사람들, 안 사는 60년대생과 사람들. 안산 맞아요. 확 그러니까 예, 어떻게 그렇죠. 따라잡기가 힘든 더 이상 못 쫓아갑니다. 못 쫓아가. 형님 지금 형님 아니고 하여튼 그 따라가는 그때 샀던 사람들은 오늘 진짜 계속 지금 나를 지금 제 기억에는 월등하게 앞서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연의 선택이었었는데 예. 그 선택이 한 10년, 20년을 예. 좌지우지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그 듭니다. 60년대생들의 자식들이 지금 예. 90년대생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죠, 돼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그 90년대생들이 지금 이제 사회에 막 나오고 있습니다. 걔들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화내고 난리 났어요. 그러면 그 노무현 정부 때 그 부동산 대란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수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네. 오히려 그것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여론을 놔두고 사정이 부정적이고 저항적인 여론을 끌고 갔던 세대가 오히려 그러면 60년대생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60년대생부터 이제 그 좀 갈라지기 시작하죠 인생이. 그래요. 인생 갈림길들이 많아졌죠. 거기서 집을 구했던 사람도 있을 거고 예, 집을 어디다 구했냐. 그렇죠. 예. 구하지 못했거나 예. 아니면 뭐 좀 위치가 다른 곳에 예, 또 있을 그리고 거고. 거기에 이제 가장 크게 연동이 되는 게 직장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근데- 재벌하고 이제 중소기업하고의 차이, 그다음에 사무직 노동자들의 그 차이 뭐 이런 것들도 네. 같이 얽혀. 바로 있죠. 거기서 이제 그 예. 중요한 말씀 우리가 이제 보통 386 세대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30대에 80년대 학번에 60년대생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근데 이 표현이 좀 문제가 있는 게 지금 이 이야기에서 문제가 있는 게 저도 그러니까 386 세대에 속하지만 저희 세대에서 대학 진학률이 네. 한 35% 안팎 이랬어요. 예. 사실은 그때. 그러니까 뭐 그 최근에 와서는 뭐 대학 진학률이 8, 90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때만 해도 30, 35%, 40%를 넘지를 않았거든요. 그렇게 높지 않았었어요. 네, 이렇게 놓고 본다면 결국은 조금 전에 했듯이 그 그냥 웬만한 데 대학 나갔고 웬만한 데 직장 들어가서 웬만한 데 재형저축 하다가 뭔가 했다 이 이야기도 예. 사실은 대학에 들어갔던 사람들을 기준으로 했던 얘기지 예. 그렇지 않았던 60%가 넘는 같은 60년대생은 또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리고 지방 따라 또 다르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어떤 부동산 대리는 어떤 수혜라고 하는 것을 입을 수가 없었던 예. 오히려 같은 60년생 예. 하더라도 여기서 확 갈라져 버리는 차이가 현상이 나버리네요. 나타나는 거죠. 네. 예. 네. 또 지방은 또 지방대로 또 제조업 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고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맞아요. 현장에 들어간 분들은 이제 위기죠. 지금의 이제 위기다. 제조업 아. 위기가 나오면서 그렇죠. 경남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지금 굉장히 타격을 창원이나 받는 거죠. 뭐. 예. 뭐 그렇죠. 저 그때 그 뭐 고등학교 때 그때 울산이나 전국적으로 이런 유명한 울산이나. 공고가 몇 개 있었어요. 포철 공고 뭐 뭐 이런 데만 있어요. 나오면 무조건 금호공고 이런데 예. 엄청 바로 그 유명했어요. 학교. 금호공대, 네. 금호공고. 거기는 거의 전국구였으니까. 예. 음. 그래서 꿈이- 지방에서도 얘기가 좀 다르고 서울에서도 좀 다르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죠. 그 주택 정책은 아무래도 수도권이 너무 과잉 대표화돼서 네. 예, 그러니까 과잉으로 수도권만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지방 얘기는 잘 못 듣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그러면 하나 지금 그 풀리지 않는 부분이 정치하고 매치를 시키면 예. 그래서 부동산 대란이 나고 그것이 2007년 대선으로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MB 압승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무현 현상을 만들었던 주력이 그때 이제 그때 당시에 30대 예. 그러니까 386 세대라고 이런 사람들이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오히려 2007년 대선에 가서는 거의 대거 투표를 포기하는 예. 이런 현상까지는 이해가 돼요. 예. 부동산으로 연결을 지으면.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때 이른바 이명박 바람이 불었는데 그 이명박 바람의 진원지를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수도권의 40대 남성. 그리고 자영업자. 주로 이렇게 분석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놓고 본다면 예, 자영업자의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 예. 그러면 그 어찌 본다면 그 바로 직전에 있었던 부동산 대란에 물론 모두라고 볼 수는 예. 없겠지만 오히려 수혜를 받았던 층인데 우리가 지금 말하면 보면 예. 말하는 것 때문에 수혜를 받은 층인데 어떻게 이명박 바람의 진원지가 되느냐. 예. 사실 이건 좀 풀려야 되는 문제인데 이 어떻게 계급적으로 보세요? 다릅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그 나온 것들은 계급적으로 굉장히 그 같은 세대지만 다른 얘기입니다. 다른 세대. 같은 40대라 하더라도 예, 다른 세대입니다. 특히 이제 그 빌라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요즘 낙후된 주거지에 살았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생 역전의 기회가 아무것도 없어요. 뭐 자기가 교육을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자식한테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진 거는 그 계속 안 오르는 집들. 빌라 같은 거. 예. 그런데 여기에 뉴타운이란 바람을 갖다가 25개국에 뿌려버려가지고 뉴타운 바람. 예. 그러니까 한 번에 그냥 다 인생 역전할 수 있는 로또가 나온 거예요. 내가 거기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이건 생각보다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구나. 예.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이제 말기했던 예. 부동산 대란에 올라타지를 못해서 예. 오히려 이제 세대 내에 어떤 격차가 벌어지면서 상실감에 빠져 예. 있었던 그런 것인데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다시 이걸 따라잡을 수 있는 어떤 기회라고 여긴 게 예. MB의 뉴타운.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어떤 환호하면서 거기에 예. 부응했다. 예. 표심도 예. 이렇게 분석이 되는 거예요. 40대 같은 예, 경우도. 그래서 주택 로또인데 그게 결국은 뉴타운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한번 재건축만 잘 돼 있으면 되거든요. 재건축에서 돈 버는 건 학벌도 안 묻고요. 아무것도 안 물어요. 거기 살면 그냥 살 돼요. 원주민이면 돼요. 예,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그냥 먹는 겁니다. 아니, 예. 주소지. 예, 그래서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때까지 그 우리나라에서 그 사다리 올라가는 것들의 그뭐 교육열, 뭐 모은열, 뭐 투자, 뭐 공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그냥 어느 순간 지정만 해주면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 서울에서 나왔던 뉴타운이라든지 그걸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건 효과가 굉장히 상당히 큰 거네요. 예, 굉장히 큰 거죠. 제가 기억할 그때가 아마 18대 총선 18대 총선 2008년 예. 그때 뉴타운 광풍이 불었어요. 아파트 투표 뭐 이런 강북에 거에서, 예. 그때만큼 예. 한나라당이나 보수 정당이 예. 되는 경우를 본 적이 없거든요. 예.
거의 뭐 싹쓸었지 않습니까? 예. 아니 그때 나도 칼럼 속에서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 서울이 25개구인데 네. 그 뉴타운 공약에 안 나온 구가 하나도 없었어. 다 나왔어요. 예, 다 나왔어요. 예, 그렇죠. 예. 말 그래서 그때 이제 표현이 뭐냐면 2008년 총선 같은 게 욕망의 선거다 뭐 이런 예. 표현도 많이 했었고 예. 뉴타운 때문에 다 이겼어요 강북에 예. 한나라당. 이제 그걸 갖다 이제 4대강으로 이제 확장시킨 거죠. 어느 도시나 그렇게 개발을 할 수 있다. 강만 있으면. 어쩌면 4대강만 그 있으면. 욕망을 예. 잡아서 예. 정권을 잡고 표를 예. 받아온 거네요.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이명박 정부로 넘어가고 박근혜 정부까지 간다면 사실은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어떤 그 정권의 지지율이라든지 예. 이런 데 치명타를 주지는 않았거든요. 예. 이명박 박근혜 정권 같은 경우는 예. 자 그럼 이걸 한번 좀 분석을 했나 일단 뭐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 보금자리 주택이라든지 그린벨트 좀 풀고 하면서 주택을 갖다가 공급을 꽤 했거든요. 그렇죠. 예, 꽤 하기도 했고 그리고 주택이라는 게 그 전에 이제 허가냈던 것들이 이제 나중에 나와요. 아파트 그리고 형태로. 몇 년 걸리니까. 그러면 노무현 정부 때 계속 두들겨 맞았던 게 뭐 공급 부족론 뭐 해가지고 허가 잔뜩 했어요. 그 집들은 언제 튀어나왔냐면 MB 때 MB 때 튀어나오는 물량이 거예요. 어찌 본다면 예. 그 노무현 정부의 수혜를 MB 정부가 예, 그렇죠. 예, 그때부터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허가 내줬던 아파트들 그런 택지 개발들 이런 것들이 다 그때 나오니까 공급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노무현 예. 정부 때는 그러니까 그 계획이었던 게 네. MB 때는 실현된 거죠. MB 때는 이제 물량이 되어버린 예,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재건축만 컨트롤하면 됐었어요. 그때 뭐 반포라든지 강남이라든지 대치동, 뭐 개포동 이런 데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재건축만 통제를 해주면 뭐 그러면은 이게 넘어가는 거였죠. 거기다 이제 판교라는 게 굉장히 컸고요. 판교, 위례, 신도시 나오고 뭐 이러면서 이게 또 마찬가지로 노무현 정부 때 기획됐던 것들이 이제 제2기 신도시죠 그때. 예, 그게 이제 나오면서 그 고급 주택지도 꽤 많이 나오고. 아 판교 위례도 노무현 정부 때 계획됐죠. 예, 2기 신도시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 누구는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진보 정권이 약간 그러니까 그 억울한 게 있다. 왜 그러냐면 노무현 정부 때 지금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예요.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대란하니까 예. 각종 어떤 대책을 전부 다 쏟아가지고 이제 겨우 그러니까 진정을 해놓으면 임기는 끝나. 예, 그렇죠. 그래서 보수 정권이 들어섰는데 그래서 그 밑에 어떤 밑작업 정지 작업 네. 해놨던 것이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 게 보수 정권 가서 나타난다. 열매는 보수 정권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는 그러니까 씨 뿌린 사람 따로 있고 열매 따먹는 사람 따로 있고 그렇죠. 맞습니까 그 얘기가? 예, 지금도 공급하겠다고 계획하는 것들은 결국은 다음 대통령 때 나올 거예요. 그러겠네요. 태능이나 뭐 여기 예. 지금 많이 그러니까 한다는 지금 곳. 공급 얘기하고 뭐 대규모 택지 개발 얘기하고 뭐 이런 것들 자체가 이제 심리적으로 안정시키려고 하는 건데 그렇지. 실질적인 효과는 한참 뒤에 나오죠. 아하.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는 부동산 저항이다, 뭐 부동산 반발이다 이런 이야기가 별로 없었어요. 성립될 수 있는 부분이 여지가 아예 없었고, 예, 별로 그러니까 아예 없었죠. 호시절이었다 예.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예. 그래요. 그러면 아무튼 그러면 MB 정부 때 그 부동산의 어떤 그 최대 수혜층은 어느 층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계속 공급받았던 70년대생들이죠. 그때는 또 70년대. 예, 70년대생들이 이제 많이 받죠. 감사합니다. 예, 청약하고 혹시 그때 집 근데 혹시 그때 집 샀어? 예. 그때 집 샀대. 그리고 이제 뉴타운도 그때 한참 이제 대단하시네. 공급되기 딱 보니까 시작하고요. 다 맞아 예. 그냥 역사 짧은 역사였지만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뭐냐면 딱 그 코스만 밟았다는 얘기야 또. 판교입니다 저희 집. 예. 아 판교? 예. 딱 맞네 우리 교수님 말씀. 아 그렇게 되나요? 예. 아 그럼 뭐 그건 제가 명망 덩어리입니까? 죄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따라가다 보니까 그래 간 거죠 뭐 제가. 잘한 거지, 잘한 거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따라가다 보니까 툭툭 따라가진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 밥 먹을 수 있는 거잖아 지금. 여보 사랑해. 그렇게 저도 저런 걸 배워야 되는데. 그렇죠. 그 이상한 게 예. 경제학자가 네.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경제학자 못 들어봤지. 본 적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부동산을 꿰고 있잖아. 예. 근데 내가 이번에 부동산 내역을 알거든. 아 그래요? 저는 언제나 반대로 전혀 갑니다. 그러니까 지행 합의로고는 거리가 뭐 알미 실천으로 연결이 안 돼. 제가 결국은 그렇군요. 아, 돈이 있어야 돈을 벌죠. 아, 애초에 시드머니가 없는데. 시드머니가 예. 그게 문제긴 해. 그렇군요. 아무튼. 예. 그러면 박근혜 정부 때는 아, 정말 대단한 정부예요. 왜요? 거의 한 게 없어요. 아, 부동산 관련해서는 예. 그래요? 별로 기억도 예. 안 나요, 그러니까. 예. 아니 난 지금도 기억나는 그때 최경환 경제부총리인가 빚내서 집 사라 대출해 준다. 뭐 행복주택 나오고 뭐 그다음에 뭐 역세권 임대주택 나오고 얘기는 맞아. 많았지만 예. 진짜 나온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그거는 주택뿐만 아니라 구조 정책 전반적으로 그 시기가 거의 그 빈 시기예요. 비었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뭐 지역 균형 발전도 그때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예. 아예 손을 안 댔다. 산업 정책도 그렇게 큰 변화 없었고 망해가는데 MB 때부터 더 나쁘다는 거입니까? 예. 아니지 오히려 예. 이제 그 호시절이었으니까 안 건드렸다 안 해도 이렇게 되는 거 보시는 아닌가요? 거예요. 혹시? 아니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정부 공백 상태. 그러면 무능했다.
무능인지 모르죠. 예, 너무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을 수도 있죠. 아,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는. 무작위, 부작위 예, 뭐. 그래서 어. 주택 정책과 관련된 부작위. 예, 별로 얘기할 거리가 없어요. 아, 보시기에. 박근혜 정부 때는. 예. 그럼 결국 그런 어떤 지금 부동산의 어떤 대란이 그때부터 잉태가 됐는 거네요. 대책을 안 세워놨기 때문에. 그 금융만 계속 푼 건데 예. 이제 개별 금융회사들이 이제 대출 주고 뭐 해주고 하면서 이제 풀기는 그렇지. 풀었지만 예, 뭐 그거야 계속 풀 거였기 때문에 이렇게 큰 대출 규제가 이제 그 오히려 이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됐다고 해야 돼, 침체됐다고 해야 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예. 대출 규제를 풀어 가지고 예.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온기 돌도록 그러니까 그렇죠. 만드는 수준 아무리니까 그 해봤자 적극적으로. 예, 당시에 이제 주택이 굉장히 위기였죠. 새로 사는 사람이 없고 그냥 분양은 계속 하고 있고 뭐 이러니까 이제 그것도 사이클이 있어요. 생각보다 이렇게 잘 맞거든요. 노무현 정부 때 갑자기 공급을 쫙 늘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건설사들이 쭉 다 건설해가지고 분양해서 털어요. 네. 그럼 다음에 주택을 지을까? 라는 고민을 해야죠. 아, 건설사가. 네, 어디다 지을까? 어떻게 지을까? 얼마나 지을까? 팔 수 있을까? 이것도 굉장히 큰 돈이기 때문에 네, 다음 먹이를 갖다 찾아가지고 땅을 갖다가 이제 잤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이제 주택 정책이랑 이제 맞아 떨어지면 폭발하는 거고 없으면 그냥 알아서 그냥 각계 격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동탄이라든지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이제 건설사들이 이제 새로 지어서 분양을 하고 어디는 안 됐네, 뭐 마사는 뭐 미분양이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전국적인 지도들이 막 달라지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그 노무현 정부 때 이제 부동산 대란에 하면서 한편으로는 뭐 대출 옥죄한다든지 이런 게 또 한편으로 공급 대책을 세워가지고 여기서 예. 이제 건설사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은 이제 그 예, 지금 이제 그 환전을 했고 그렇죠. 돈을 예. 쟁여놓고 네. 그 다음에 어디가 이제 그 노른자위인가 예. 어디에다가 아파트를 지어야 돈이 될까를 예. 속칭 짱 보고 있는 예, 그렇죠. 그런 일련의 과정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예. 거쳐갔다 이렇게 보면 되는 예,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되면서 공급이 그때 줄어들었나요, 많이? 아니 계속 공급은 유지됩니다. 공급이 있었는데. 예, 공급은 유지되는데 이제 주택 정책이라고 해서 국가의 큰 그림 사양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아파트 개별 회사들의 이제 건설사들 예, 건설사들의 사이에. 이제 자기 그 논리에 따라서 여기저기 이제 단지를 개발을 한 거죠. 자 이제 왔어요. 예. 문재인 정부까지 이제 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 지금 그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그 새 정권을 이야기를 했던 것이 이 연원을 따져려고 지금 그 새 정권을 이야기를 했던 거잖아요. 예, 그 뿌리를 어디서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다 영향을 받죠. 그래요? 전부 다 영향을 받죠. 예. 이 주택 청약 제도라는 것부터 이제 뭐 봐야 되고 분양이나 미분양이나 아니면 수도권 집중이나 이런 것도 다 이제 얽혀 있죠. 예.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미 70년대생, 80년대생들 중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수도권으로 몰려왔다라는 게 제일 커요. 지금 장작 들고 온 겁니다. 집을 산다라는 사람들이. 근데 아니 그러니까 그 수도권 뭐 그 탈농 현상이니 뭐 수도권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좀 심각할 정도로 지금 급속하게 진행되고 그게 더 있어요. 크다는 거네요. 오히려 젊은 층이 예. 아,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80년대생 같은 경우에는 대구하고 부산에 있었던 그 80년대생, 그러니까 20년 전에 2000년 딱 그 시작할 때 이제 대구하고 부산에 있었던 그 20대, 30대 애들이 네. 지금은 성년이 돼가지고 거의 대부분 다 수도권으로 와 있어요. 많이 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와 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가 부산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요. 대구에서 인구 순유출이 많다는 얘기는 저도 얼핏 그 예. 비동량으로 들은 적이 있는데 예, 그 특히- 젊은 층 예, 중심으로 젊고 그다음에 여성들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이 와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이거는 제 개인적 제가 대구 쪽 출신이다 보니까 안 돌아가려 그래요. 여성들은 저희 와이프 대구거든요. 생각 대구 한번 가자 하면 대구를 왜 가? 이 난리를 칩니다. 그 정도로. 뭐 혼자 가라 뭐 이런 얘기는 안 아 하는데. 진짜 니 혼자 가라고 대구. 대구 좋잖아 우리. 그러니까 대구가 뭐 좋냐고 우리는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야 된다고. 강남 뭐 이랬다니까요. 아 판교 입장에서는 강남이 북쪽이죠. 저희 시작은 용인이었거든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예. 용인에서 판교 다음은 근데 혹시 이제 대구로 안 가시려고 하는 이유는 부동산 때문이기면 문화적 요인이 더 그 큰 저는 사실은 이 남성이고 저는 변호사 이제 개업할 때 대구도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아. 대구 가는 거 생각 많이 했었는데 왜냐하면 제 친구들이나 많은 사람 대구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친척들도. 예. 근데 제 대구 처가 엘리트셨나 보죠. 예. 뭐 엘리트라기보다는 토라고 하나요? 예. 근데 저 처 같은 경우는 처도 대구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 문화적 환경을 완전 달리 보더라고요. 제가 봤을 땐 비슷하다고 느끼는데 다른가 봐요, 여성들은.
다른가 봐요. 아직 체감은 안 되고 있는 거구나. 저는 잘 모르겠어요. 타 지역인 나도 이렇게 딱 뭔가 오는 게 있는데. 전 대구 좋은데. 아무튼. 근데 지금 지방에서 공감이 돼요, 저는 진짜. 특히 지방에서 젊은 층이 대거 수도권으로 계속 몰려온다라고 하는 지방의 산업 기반이 붕괴가 되고 네. 일자리가 없고 없어지고. 거기다 어떤 문화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거 문화적 요인을 또 젊은 층일수록 더 따진다고 봐야 그렇죠. 되니까 이것까지가 복합이 되면서 서울로 예. 이런 현상이 빚어졌고 예. 그것이 지금 이렇게 이제 그 축적이 되면서 부동산 대기 수요를 어마어마하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려놨다. 만들었다는 이렇게 거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 80년대생 또 집 못 산 70년대생이 수도권에 집중했는데 수도권에 와보니까 집이 없고 집 살 너무 올라가서 못 사는 거예요. 예. 그 불만이 지금 터져버렸다는 게 지금 우리 예. 교수님 분석이시네요. 그래서 이제 부모랑 자식이랑 같이 서울에 사느냐, 아니면 부모가 지방에 있는 80년대생 서울 사람들이냐에 따라서는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이 완전히 다른 거죠. 당연히 부모님이 서울에 있는데 그 똑같이 집안채를 갖고 있는데 서울의 집안채냐, 예. 대구의 집안채냐, 아니면 농촌의 집안채냐 당연히 다르죠. 그래서 그 이전에 그 대학교 오실 때 다 집에서 이제 약간 좀 도와주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전세금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서울에 정착했던 게 이제 그 386 세대라면 이제부터는 이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러네요. 거죠. 지방에 있는 거 아파트 하나 팔아봐야 얼마 된다고? 예 서울에 서울 전세값 못 사니까. 하나 그렇지. 안 되는 386 집에 있는 상황이니까. 소 하나 팔면 소 한 마리 팔면 됐는데.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그 부산하고 대구하고 서울하고의 집값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으니까 아하. 예, 그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아예 불가능하죠. 야, 그러면 이게 지리적 지금 위치도 이 있구나. 이 부동산 요인이라는 게 부동산 정책만 갖고 설명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예, 그렇게 그렇죠. 보면.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전화 받고 그거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는 얘기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여기 그러니까. 오라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바로 거기 어떤 인구 분포의 문제, 그렇죠. 인구 이동의 문제, 어떤 산업 기반의 문제 이런 게 지금 다 복합적으로 영향이 있다는 거죠. 예, 거기다 세대 수까지도. 실제로 지금. 좀 맞는 게 자꾸 제가 제 개인적 경험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보다 각거나 좀 이후 세대 80년대생들 진짜로 많이 올라와 있어요. 예. 대구 분들이 예. 진짜로 많이 올라. 그러니까 어디 거주하고 있냐면 대부분 예. 저희는 수원, 예. 용인, 예. 화성 뭐 요 인근에 많이 분당 이런 데 많이 거주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집을 있는 경우도 있지만 예. 없다면 전세나 예. 월세를 이제 거주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구 이동 그 분포를 보면은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한 20대들이 집을 어디다 구할까? 네.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20대 딱 왔는데 어디로 갈까? 그러면 아파트를 산다는 건 말도 안 되고. 빌라 같은 데 아니죠? 그렇죠. 전세값도 힘들고 아파트 전세도 힘들고. 그래서 주로 들어가는 게 그 인구 통계에서 좀 재밌는 건데 관악구가 지방이랑 연결된 포털 같은 개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고시원이 있어요. 고시원. 예. 신림동 같은 느낌? 예. 그리고 또 관악구가 이게 그 밀집돼서 빌라가 또 밀집돼 예. 있기도 진짜 하고. 많죠. 그래서 몇 개의 포털들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지방이랑 같이 연결되는 거. 광주에서 제일 이사 많이 가는데 어디예요? 20대? 그러면 일단 넘버 2, 넘버 3가 관악구. 뭐 이렇게 나오는 데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시도 내 이동보다도 서울로 간다라고 하면 어디로 딱 이렇게 튀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랑 연결되어 있는 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저희는 고시촌에 오래 신림동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관악구는 우리 해방구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 서울 오면 무조건 관악구 간다는 느낌이 예. 있어요. 왜냐하면 관악구가 좀 상대적으로 좀 그 싸서 그런 거 아니에요? 조금 그 홍천동이나? 주택의 예. 규모, 양적 규모가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수를 갖다가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는 거죠. 오, 이해가 되네. 예, 그러니까 이사를 5%만 간다고 해도 나오는 집들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 뭐 다세대 주택이든 예. 다가구 주택이든 예. 이런 것들이 밀집돼 예. 있다 보니까 아파트에서는 그러니까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은 못 아파트를 살아요. 못 살죠. 비싸요.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공급이 그쪽에서 이루어진다. 예, 거기다 이제 같은 2호선 따라서 움직이면은 이제 직장 가기 쉽고 그리고 새로 나온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강남 쪽이 워낙 많으니까 삼성역까지. 관악구에서 왔으면 예. 그렇지 강남 접근성이 그렇게 예. 2호선 타고 예.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신림동이나 봉천동에 예. 많이 거주를 했어요. 낙성대 있고 뭐 이런 그게 데.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랬는데 지금도 그 지금도 현상이 그래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지방에 올라와서 관악구에서 이제 빌라드 이런 데서 살면서 열심히 이제 직장 내서 돈을 그렇죠. 좀 모아가지고 예. 이제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예. 이제 벗어나서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막혀버렸다. 예, 그렇죠. 그게 지금 예. 현상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빌라에서 지금 뭐 맞벌이를 하든 뭐 하든 해가지고 지금 돈을 모았는데 벌어서? 예, 네. 청약도 들었고 해가지고 이제 들려고 해요. 예. 이 전세가 징검다리거든요. 전세금 모아가지고 대출 받아서 넣고 대출금 갚으면서 그 돈 이제 전세금을 종잣돈으로 해서 그렇죠. 아파트 그렇게 사거나 하죠. 했었죠. 주택 사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갑자기 시장이 지금 예측 불가능으로 지금 튀면서 전세금이 대출 안 갑자기 돼요. 대출 예, 안 돼요. 지금. 쫙 올라가니까 이게 이제 서울에서 상속받은 사람들 외에는 그럼 우리 불가능하죠. 세대는 여기서 못 버틴다.
라는 게 굉장히 큰 거고요. 그게 이제 지방에서 올라온 한 200만 명의 지금 심정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200만이나 돼요? 예. 그래요? 예, 그래서 주택 그런지 대비해서. 예. 이 관악구나 이쪽 서울의 뭐 구로나 이런데 예. 있다가 다시 집을 살려면 다시 수도권 경기도로 와요. 예컨대 안산이나 안양이나 뭐 밑으로. 그러니까 뉴스를 보면은 사실은 오히려 그래서 30, 40대가 경기도로 밀려나고 있다는 뉴스가 상당히 많이 있었죠. 그 이전부터 밀려났습니다. 70년대생부터. 그래요? 예, 그러니까 40대, 40대 그렇죠. 40대 40대 후반까지. 음. 이것도 더 재밌는 게 386들 같은 경우에 80년대생들, 아니 60년대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서울에서 대규모 택지 개발을 했을 때 이제 그게 맞물려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러니까 최초 이거는 신도시가 아니라 신시가지라고 하는 게 목동하고 예, 상계동. 그렇죠. 예. 새롭게 만들었던. 예. 그게 전두환 정권 때고.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노태우 정부 때 일기 신도시가 분당, 일산, 그다음에 뭐 이제 삼본, 평촌. 삼본, 평촌. 중동, 부천까지. 그렇죠. 예, 예. 만들었었죠. 그렇죠. 여기서도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 이 신시가지든 신도시든 그러니까 최대 수혜층은 이런 그러니까 그 58년 개띠. 아니면 그보다 60년대 조금 더 위에. 더 위에. 예, 그보다 살짝 위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96년부터 99년도까지 굉장히 많은 그 신시가지가 이제 분양을 하거든요. 예. 분양을 하면 96년도에 30살이라고 하면은 66년생이에요. 못 그러니까, 사시는데. 그 아래. 그러니까 음. 이제 30대 초반 돈을 모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국민주택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58년 개띠부터 바로 그 60년대 초반까지 그 세대들이 제일 많은 주택을 갖다 분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죠. 수혜층이고. 좋네. 예. 수혜층이고 그럼 이제 그 사람들 거기서 살다가 이제 다시 어떤 강남이나 이런 데로 가면서 이제 뒤에서 60년대생이 따라서 걸로 진입이 된 쭉 건가요? 많이 들어갔죠. 유입이 된 거고. 예, 많이 들어갔죠. 예. 근데 그러니까 그런 이제 대규모 공급이 어느 순간에 그쳐버리면서 더 이상 이것도 지금 이제 그쳐버린 상황이 되는 그쳐버리고. 거고. 네. 네. 더더군다나 지방의 대구나 부산이나 네. 거기 많은 7, 80년대생들이 수도권 오면서 예. 이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예. 그러면 지금 아까 이제 그 서두에서 결국은 이 부동산 여론을 지금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어떤 그 층이 3, 40대 네. 아까는 이제 그 주로 이제 중산층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죠. 이들의 어떤 그 내용을 보면 오히려 이제 지방에서 그러니까 일자리 찾아 올라왔던 예. 오히려 이런 사람들. 예. 그리고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 여론의 추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오히려 더 심각해질 수가 있는 게 서울과 지방이 여론으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인적인 그렇죠. 예. 네트워크도 지금 있죠.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거는 일시적 현상이 아닐 수도 있다. 예, 이렇게 계속 봐야 됩니다. 가야죠. 예, 계속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좀 재밌는 인터뷰들이 많은데 그 돈을 많이 버는 이제 젊은 30대들을 얘기를 해보면 저는 돈은 소득은 많지만 자산은 없어요라는 말을 갖다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돈을 많이 벌면 나는 그 자산을 갖다 획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자산을 버는 건 완전히 별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도. 그래서 뭐 나는 지금 돈이 굉장히 많이 벌리지만 이게 언제 갈지도 모르고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고 예. 그리고 자산이 없으면 불안하다라는 거거든요. 언제든지 쫓겨나서 빈민이 될 수 있다라는 그 공포를 갖고 있는 거죠. 빈민이라기보다는 서울에 발을 못 붙이고 지방으로 다시 내려갈지도 몰라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들도 있고요. 자산이라는 건 집이라든지 이렇게 고정적인 자산을 가지지 못하고 대한민국에서 자산은 그냥 부동산이야. 부동산하고 그다음에 상속, 받을 수 있는 예, 거. 부모들의 그 돈을 갖다가 이제 받을 수 있는 옛날 기회가. 같으면 버는 만큼 자산화 됐었는데 그만큼 그쵸. 안 됐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지금은 아파트나 아니면 주택을 갖고 있어야 부동산을 갖고 있어야지만 그 자산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우리 70년대생은 그 아마 모르는데 재형주축이라고 혹시 알아요? 알긴 아는데 우리가 해보지는 못했어요. 해보진 않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그 전두환 정권 때 만든 게 재형저축이죠. 네. 아닙니다. 그 전에 박정희. 그 전에도 있었나요? 예, 그러니까 유신 저는 때. 어떻게 알고 있냐면 이제 전두환 정권이 쿠데타를 집권을 해서 어떻게든 당근을 줘야 돼서 그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재형저축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니군요. 아닙니다. 예, 유신 때 그때 이자가 얼마인 줄 27.8%였습니다. 알았어요? 재형저축 이자가? 엄청났다고 알고 있었어요. 예. 10%? 8%? 뭐 6%? 뭔 소리 하고 있는 더 거야? 돼요? 24%막 이랬어. 저축 안 하면 바보. 저축 안 하면 바보네 완전히.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회에 나와서 이제 직장 잡으면 재형저축부터 들어가지고 재형저축을 들어가지고 한 뭐 3, 4년 이렇게 이제 열심히 부으면 조금만 이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종잣돈을 마련하는. 예. 거기에 이제 87년 이후에 이제 그 기술직들까지도 이제 네. 그 재형저축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연금하고 이런 것들이 혜택을 받죠. 임금 그렇죠. 인상도 많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렇죠. 87년 임투 이후에 한 10년쯤 지난 97년도가 그 노동자들의 자산 그 저축한 돈이 종잣돈이 제일 많을 때였어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보면 어떤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게 사이클이 있지만 부동산 때문에 수혜를 입었던 마지막 세대는 결국은 60년대생.
뭐 70년대생도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문제예요. 형님들하고 70 예. 초반생들이네. 예. 그러니까 아이고. 이 정도까지가 사실은 어떤 그 부동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예, 정책을 만들어서 그 정책의 수혜를 받는 그런 설계를 한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40대 중반 이상. 그러니까 네, 40대 그렇죠. 중반 밑으로 30대는 혜택을 받을 수 근데 없었다. 문제 그렇죠. 지금 나이를 기준으로 하면 40대 중반 밑으로 네, 뭐 밑으로. 30대까지 해서는 예. 이른바 그게 뭐 어떤 의미가 되는지 부동산 수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동산 폭탄만 안 맞으면 다행이 됩니다. 예. 예. 오히려 거꾸로. 돈 벌면 마음에 못 예. 사는데. 예. 근데 도시별로 이제 신혼주택이다 뭐 이래가지고 예전에 있었던 그 임대주택 개념으로 들어간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예, 혜택 같은 거 이런 일시적인 것들이 계속 나오긴 하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량이라고 하는 게. 예, 물량 얼마 안 약하니까. 됩니다. 그렇죠. 예. 뭐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로 그러니까 그런 그 보금자리 주택이 예. 그런 거예요. 예. 그런 그래도 거였어요. 생각보다는 그래도 소소하게 그것들을 또 과실을 얻어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요? 그거를.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보도 그렇고 예. 그 임대주택, 사회주택 이런데 이제 부자들 많이 산다, 뭐 차들이 달라져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그 몇몇 뉴스를 보면 20대가 절망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 뉴스를 보면 일단 좀 약간 의아했던 게 사실은 20대는 지금 주택 시장에 진입할 세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 절망해요 그 사람들이? 20대들은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지 않아도 절망하고요. 아 모든 게 절망인가요? 그냥 그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게 굉장히 큽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 20대들한테는 이게 모델이 없어요. 30대 그 자기 위에 한 대여섯 살 선배들이 갔던 길을 갈 수도 없고요. 왜냐면 그들도 헤매고 있으니까. 아이고. 그렇지. 따라갈.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386 세대는 예. 그러면 옛날 개념은 475 세대지. 예. 58년 개띠를 따라가면 됐는데. 그렇죠. 예. 20대는 30대는 20대 우리도 마찬가지. 예. 60년대 형들 보고 따라가면 이게 막차 되는데. 붙던가 아니면 예. 이제 새로운 길 개척하던가 예. 둘 중에 하나로 갔죠. 이제 70년대생 같은 경우에는. 예. 근데 지금 20대는 30대 보면 답답하다 예.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소득으로 해가지고 내가 장기적으로 그 고용을 안정적으로 이제 끌고 가서 돈을 모아서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은 일단 지금 거의 사라진 상태인 거예요. 왜냐면 지금 대기업들이 지금 안 뽑죠. 직원들 안 적게 뽑고 뽑죠. 그다음에 안정적인 자리 거의 없고 뭐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힘들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무원 시험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네. 그 대유행이었던 거잖아요. 그것도 이제 계급적으로 약간 좀 다르긴 한데 아무튼 그렇고 이런 상황에서 소득을 안정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산에 대해서 베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그래서 더 예. 아, 그래서 젊을 근데 때부터 자산의 예. 베팅이라는 게 키워드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비트코인 광풍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지금 내가 정상적으로 노동을 해가지고 아니면 스펙을 쌓아가지고 지금 내가 그 소득 시장에서 차곡차곡 저축을 해서 자산을 만들겠다라는 게 불가능하다. 예, 불가능하고 그리고 윗세대들이 하는 걸 보니까 지금 다 그렇게 지금 놀고 먹잖아요, 다들 몇몇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바로 그냥 소득 시장, 그러니까 소득을 갖다가 받기 위한 임금 노동 시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에너지를 갖다 자산에 쏟는 거죠. 그래서 주식이 어떻다, 뭐 비트코인이 어떻다, 지금 부동산이 어떻다 이렇게 자산 경제가 움직일 때마다 거기에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내가 그 주된 행위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박판, 광풍판이 이제 계속 정부는 닫으려고 하니까 자기는 뛸 자리가 점점 더 줄어드는 거죠. 오히려 이제 정부의 규제 강화라고 하는 것들은 문을 닫아버리는 것으로 예.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대까지도 그 부정적 여론에 예. 합류를 해버린다. 예, 그렇게 가죠. 그러면 20대, 30대, 예. 40대 초반까지 이 지금 정부의 정책이나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거 그게 반대로 이제 가니까요. 상상 속으로 불만을 갖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 실제로 이사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부딪히는 것들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정책이 이번에 바뀌면서 전세값 엄청 뛰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전세 계약한 사람들 지금 대혼란인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게 월세로 갈 건지 뭐 이런 뭐 사회복지로 갈 건지 전혀 예측도 안 되고. 근데 아까 하나만 그럼 여기서 점검을 해. 아까 이제 그 상속이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를 예. 했잖아요. 자산과 관련해서. 근데 그럼 지금 20대의 부모 세대가 뭐냐면 예. 그 이른바 58년 개띠 세대 예. 내지 60년대생 이제 초반 세대 예. 이들이 지금 부모 세대잖아요. 예. 근데 이 세대는 사실은 부동산의 수혜를 입었던 세대라고 예. 본다면 예. 지금 20대 같은 경우는 결국 상속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상속이라고 하려면 그 정도까지 가려면 할아버지까지 가야 됩니다. 3대가 나와야지 상속이지. 그렇지. 바로 상속이 안 돼요. 지금 뭐 나 살 데 아버지 없으니까 부모 세대 갖고는 안 예, 된다? 아버지 부모 집으로 그러니까 부모 집으로 바로 치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나 지금 돈 못 구해가지고 전셋집 없으니까 나 엄마랑 같이 살게 뭐 이런 얘기하기 힘들거든요. 상속이라는 거 본다면 이제 부모 세대 거를 3대까지. 물려받는 게 아니라 예, 가야 된다. 3대까지 안정적으로 가야 이게 이제 세습인데 이미 3대까지 간 거죠. 왜냐하면 70년대부터 강남 개발을 했으니까 지금 그렇죠. 예, 횟수로 따지면 50년인데 예, 60년이죠. 60
60년대부터 해가지고 지금 2020년까지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그렇죠. 두 세대가 지났으니까 그렇죠. 예. 할아버지 시대까지 간 것이. 예. 근데 그게 이제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랑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고. 예. 그래서 이제 강남 출신은 강남을 안 벗어난다는 게 그런 의미고. 잘 안 벗어나려고 하죠. 그 주변으로 계속 가죠. 거의 안 벗어나죠. 예. 그래서 공간적으로 격리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 고립 현상이 제일 세요. 강남이. 예. 음. 왜냐하면 강남에서 그 3세대가 그렇게 살면은요. 사당을 넘어서 서쪽으로 가면은 거기는 무슨 세상인지 상상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재미난 게 나중에 한번 그거 한번 분석하면 좋겠다. 강남 3구의 토박이 비율과 관악구의 토박이 비율을 비교를 하면 그 비교할 것도 없어요. 극과 극이겠네.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겠네. 그 비교할 필요도 없다니까. 예, 토박이라고 하면 보통 3세대가 네. 예, 있어야 되는데 3세대가 살려면 관악구는 뭐 지금 뭐 2만 명, 5만 명 살던 시절인데 안 되죠. 없죠. 없다고. 3세대는 관두고 그 지금 한 20, 30대 중에서 그 강남에서 태어난 비율, 예. 관악구에서 태어난 비율만 따져도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출생률도 굉장히 높고.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이 부동산 문제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나타나고 그러니까 지나가는 과정이라고는 솔직히 볼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 되고. 예, 점점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어떤 하나의 정책 요인에 대한 어떤 평가, 예. 찬반이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어떤 내 인생에 걸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거는 구조화되어 있고 상당히 오래 갈 수 있는 그 문제가 이렇게 되고 예, 이제는 그 장기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 재미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은 반응형이에요. 그래서 전세라는 제도는 세계적으로 몇 군데 아주 소수로 있긴 한데 우리나라가 많긴 하지만 우리나라 말고 또 있는데도 예, 있긴 있어요? 있긴 있어요. 역사적으로도 있었고 그러는데 근데 이 전세 매매 지수를 만들어서 정부가 계속 국민은행 이런 데서 계속 했던 거는 거의 전 세계 유일합니다. 우리밖에 없군요. 예. 전세 지수를 만들어 가지고 반응하는 거거든요. 전세 지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세 지수가 이번 달에 전세가 얼마나 올랐는지 지수화해 가지고 계속 그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가 튀었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곧 매매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매매 전조 현상 그리고 이제 그 주택값이 이렇게 널뛰는 것보다 전세값이 널뛰는 게 훨씬 빠르고 더 과격해요. 먼저 움직이고, 예, 먼저 움직이고 더 크고.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전세가 튀었다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개입해야 돼요. 마치 이제 신탁이나 뭐 이런 걸 비슷한 겁니다. 뭐 신의 계시가 내려왔어요. 너희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망한다. 뭐 이런 그런 것처럼 전세값이 뭐 뛰었다 아니면 내려갔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수가 굉장히 민감한 겁니다. 예. 매매는 어쩌다 한 번씩 나오지만 전세는 2년마다 한 번씩 계속 이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지수를 결정하는 그런 그 샘플 수가 엄청나게 많고 거기에 영향을 받는 국민들이 더 많고 매매보다 매매 시장보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 굉장히 많이 모니터링한 겁니다. 그래서 전세 매매 지수가 그 구체화돼 가지고 나오는 게 80년이에요. 80년부터 해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반응을 한 겁니다. 뛰었다 그러면 개입하고, 뛰었다 그러면 개입하고, 계속 반응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쩔 때는 뭐 칸막이식으로 요거 했다가 저거 했다. 이것도 안 돼? 그럼 더 하지. 잡혔네? 그럼 안 하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한 겁니다. 그래서 반응형으로 계속 주택 정책을 갖다가 내놨다면 이제 앞으로는 이 사이클이 좀 크고 예, 변화도 이제 구조적이다 보니까 법도 바뀌었고 임대차 3법. 예, 생각보다는 멀리 보고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좀 많이 돈을 들여야 돼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근데 잠깐만 그 멀리 보고 계획을 짜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 균형 발전 아니에요, 사실? 예, 그런 것도 있고요. 그게 결국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게 여기에 공급 하나 내려보내는 게 아니라 지방이 소멸되고 있기 때문에 예. 지방의 산업 기반을 세워서 어떤 지금 그러니까 자족 기능을 그러니까 높여줘야 좀 아꼈잖아요. 예. 그리고 젊은이들이 서울로 몰리는 것들도 네. 거기서 제어가 되는 거고 예. 인구 분산도 이루어지는 그거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한 정권 임기 안에 완성되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진짜 백년지 대계입니다. 예, 이거는. 그렇죠. 교육하고 일자리하고 학교 대학들 주택이 막 내려가야 되거든요. 예, 하나로 같이 연결돼서 판을 짜줘야 되는데 이렇게 판을 짰던 경험이 우리나라에 딱 한 번 있습니다. 국토종합개발계획, 경제개발계획 뭐 이렇게 하면서 1960년대죠. 예, 70년대 박정희 정권 때 예, 얘기하면서. 유신 때 이제 요때 이제 처음으로 종합개발계획을 갖다 만들어서 공장 A는 절로 가라, 반월로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강압적으로 하려고 했던 때가 있었죠. 그때는 그렇죠. 예. 예. 이제 그거는 아니지만 그 정도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이제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면 부동산을 부동산으로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그렇죠. 게 결국은 산업이 어떻게 산업 구조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예. 따라서 일자리가 바뀌고 일자리가 바뀌면 인구 이동이 유발이 되기 때문에 인구 분포가 바뀌고 예. 인구 분포가 바뀌면 당연히 주거 문제가 예. 따라오는 거고 여기서 부동산 시장 문제가 여기서 이제 발생한다는 그렇죠. 것이니까 예. 이건 종합 처방이 아니면 지금 나올 수가 다 없다는 거죠. 봐야 되지. 예. 부동산 이거 잡으려고 뭐 물량 더 확보하고 이래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게 오늘 결론이 되는 거네요. 예.
근데 이제 정권 문제는 이제 근데 문제는 정권이 정권 임기가 2년 남았어요. 이제 2년 그러니까 남았어요. 힘들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했던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어떤 이것을 잡기 위해서 이제 가용할 수 있는 그 정책 수단 이런 걸 전부 다 긁어 모아서 예. 정책을 펴는데 그래서 그게 조금 진정 효과가 되든 조금 개선 효과가 되더라도 나는 건 시차가 있으니까. 다음 정권 예, 때. 이미 정권을 뺏긴 다음 정권 뭐 이렇게 바뀐 나오죠. 다음이 돼버리니까 정책의 수혜는 다른 정권이 보게 되는 다음 거예요. 정권 좋겠수? 예. 이렇게 되네요. 와. 그래서 이제 이걸 잡지 못하면 힘든 거죠. 지금 예. 상황에서는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절대절명의 순간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여론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일시적으로 한번 그 지나가는 하나의 바람 같은 그런 성질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사실은 문제의 심각성이 좀 있다고 봐야 예.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서 아이디어 막 나오대요. 경기도도 나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도 나오고. 지금 그좀 모르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게 하나가 기본주택? 경기도 기본주택이 있고 예. 그다음에 서울시가 지분 정립형. 정립형 주택이 있고 예. 여기서 이제 개념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예. 서울시의 그 지분 적립형이라고 하는 것이 네. 아파트 가격이 1억이면 예. 20-30%만 일단 내고 들어와서 사시고 네. 나머지는 살면서 갚으세요 이거잖아요. 예. 그럼 이것도 결국은 젊은 층을 그러니까 설정해놓고 한 주택 모델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임동gun 교수가 제기했던 것처럼 20대부터 뭐 20대는 좀 그렇다 30, 40대 예. 그러니까 딱 설정해놓고 어차피 이 문제가 여기에 있으니까 예. 결국은 종잣돈이 상대적으로 작은 어떤 그런 젊은 층을 상대로 했던 거고 예. 그럼 경기도의 기본주택은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그 개입하는 방식이 좀 달랐죠. 그러니까 그 서울시에서 지분형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그러니까 소비자 중심, 사는 사람들 중심이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공급자 중심으로 푼 겁니다. 일단은. 그럼 어떤 뜻이에요? 공급자 중심이라는 게? 경기도의 문제 의식,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나온 주택 정책의 문제 의식은 국가가 땅 장사했다 이때까지 땅 장사하지 말자라는 패러다임을 갖다 바꾸자라는 게 이제 가장 큰 거고요. 그러니까 공급자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이 땅 장사와 얽혀 있었던 피해들이 이제 지금에 있는 문제를 갖다 유발했으니까 이렇게 가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70년대까지만 해도 토지교육 정리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개발 이익을 갖다가 지주하고 국가하고 나눠 먹었어요. 그때 토지공사라고 해서. 아니요, 토지공사 이전에. 그 이전에? 예, 그래서 이제 토지교육 정리사업 그러니까 말죽거리 신화. 이런 거 양재동, 예,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뭐 땅콩밭 밭 주인이 갑자기 막뭐 부자 재벌되고 됐죠. 뭐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게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개발 이익을 이제 나눠 먹는 겁니다. 국가하고 이제 지주들하고 그렇게 되는 거였는데 그게 피해가 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가격이 올라 버려 가지고 이게 땅콩밭인데 땅콩밭 가격이 아니라 막 이상한 뭐 아파트 가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소문이 나버리니까. 이미 이제 올라가니까. 네. 그러면 이제 개발이 안 되잖아요. 나눠 먹을 개발 이익이 없으니까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렇죠. 그때 나온 게 이제 그 수용입니다. 수용, 강제 수용. 예, 그러니까 예, 뺏어버리는. 예, 너무 올랐으니까 그냥 이거 개발이 안 돼서 강하게 가자. 그래서 그 택지개발촉진법이라고 하는 택조법 나와가지고 강제 수용되는 그 시기가 그렇죠. 이게 맞아요. 박정희 정권 때죠? 맞아요. 아닙니다. 전두환 전두환입니다. 때. 전두환 때. 들어오자마자 그냥 바로 택조법 나와가지고 그냥 역시. 쫙 갑니다. 전두환 정권이니까 그렇게 하는구나. 그렇죠. 예, 막무가내로 그렇죠. 그냥. 예, 택조법으로 해서 쭉 이제 수용이 돼요. 수용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것들로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부가 땅을 갖다가 누구한테 파냐는 거예요. 수용해서. 아니 토지거래 정리도 마찬가지고. 건설사한테 벌어줘. 그게 비싸게 팔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집값이 올라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땅 장사가 이제 땅을 갖다가 건설사가 사고 싸게 사긴 하지만 아무튼 그게 이제 완판이 돼가지고 분양 시장으로 나가려면 그러면 이제 가격이 올라야지 이제 택지 개발이 원활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는 주택을 가격을 안정시키려고 했던 욕망이 한 번도 없었던 거죠. 오르는 게 오히려 낫네. 택지 개발 할 때마다. 할 때마다. 쉽게 하면 국가가 땅 장사했다는 얘기죠. 그게 경기도가 봤을 때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 예, 그게 이제 판교, 분당 전부 다 지금 택조법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국가가 개발을 해가지고 땅값을 올려놓은 효과가 아니냐. 예, 부동산의 주요 액터가 되니까. 그래서 아예 건물을 갖다, 그러니까 땅 장사를 갖다 안 하겠다. 라고 하고 이제 그 패러다임을 바꿔서 장기 임대입니다, 그냥. 예, 그렇게 이제 잡아준 거죠. 그래서 국가는 계속 갖고 있고 땅을 예, 건물은 이제 어떤 식으로든 이제 건물만 너희들 가져라. 그러니까 임대니까. 임대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큰 틀을 짜야 되는데 그러면 돈이 어디 있어? 뭐 이렇게 하면 그럼 돈을 만들게 임대를 좀 바꿔야겠네. 임대 시장을 바꿔야겠네. 그러려면 돈을 좀 많이 버는 사람들도 임대 시장에 들어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판을 갖다 계속 키우고 있는 거죠. 참. 네, 서울 같은 경우는 좀 완전히 다르죠. 서울은 이제 내 개인 입장에서 너 돈이 없으니까 못 사잖아. 그러면은 20%까지만 만들어놔도 너는 주택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 그렇죠.
그 들어오고 나면 지가가 오를 거고 오르고 나면 그 혜택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내가 1억이 있으면 2억이 되는 순간 100% 이득을 받지만 네. 거기 2천만 원 갖고 들어가가지고 그게 이제 2억이 되면 2천만 원을 4천만 원 돼가지고 이익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종잣돈을 갖다 얼마를 갖다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기에 이제 이익을 갖다 가져갈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죠. 와, 결국은 완전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네요. 예, 서울시 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 분양 중심이고 예, 결과적으로는 예, 주택 시장의 경기도는 예. 임대 중심이 되는 예, 거고, 그렇죠. 그죠? 예. 공급에 포인트가 맞춰져. 예, 그래서 이제 그 SH 같은 경우에 나와 있던, 그러니까 서울시 정책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면 엄청난 독이 될 수도 있고, 아하. 왜냐면- 오히려 예, 주택 시장에 못 그게 들어가는데, 로또가 될 수가 있죠. 예, 못 들어가는데 들어갈 수 있게 해줄게. 그러니까 그 마치 주식이 몇 % 올랐을 때 그렇죠, 1억 내면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버는 아. 것처럼 적으면 적은 대로 아무튼 뻥튀기를 해줄 테니까 들어와라 이 시장에. 라는 사인으로 읽혀버리는 순간에는 이제 좀 힘들어지죠. 그렇겠죠. 딱 그 분양 당첨만 돼버리면 로또다. 로또다.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으니까. 예. 얘기 들었는데 막 뾰족하게 막 해결책은 잘 안 보이네. 아, 그걸 해결책 잡을 수 있는 사람이 교수님 오셨으면 뭔가 문재인 정부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걸 말씀을 해주시고 저 어두워졌어요. 저는 예. 그리 멍청해진 것 같아요. 짭니까? 아, 그 동네 가격은 계속 올라갈 겁니다. 예, 걱정하지 않으셔도 근데 됩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온 게 뭐냐면 한편으로는 어떤 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책 때문에 이 지경까지 왔다라고 하는 인식에 있어서 어떤 일면의 어떤 그 현실성도 있겠지만 예. 또 다르게 본다면 이거는 결국은 누적된 것의 어떤 그 결과다. 예. 이렇게도 좀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역대 정권 다 합쳐서 이뤄진 결과다. 결국 지금. 그렇게 이제 갈라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예, 정부의 실책이라고 하면 그동안 계속 해왔던 대로 반응을 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게 문제다. 이제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예. 그때 이른바 대증요법이 나왔다는 예, 거죠. 예, 계속 반응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택 시장을 갖다가 본다고 하면 지금 태어나는 애들은 주택 시장에 어떻게 들어가야 돼? 라는 생각을 갖다가 갖고 지금 큰 틀을 짜지 않으면 네, 그렇죠. 그러면 그때 가면 또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게 이제 결국 5년 단임제의 어떤 또 한계일 수도 있죠. 한계예요. 예. 이렇게 4년 중임을 한다고 이보다 낫겠죠. 지금 사실은. 임동국 교수의 말씀대로 최소한 몇십 년의 어떤 그 큰 어떤 그 그랜드 디자인을 해야 네.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예. 5년 단임 정권에서 그런다는 게 쉬운 일은 또 아니다 보니까. 5년 단임 정권인데 실제로 정책은 2년 만에 끝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램덕도 예. 오고 이러니까. 예. 그래서 좀 힘들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초점을 그러니까 이 부동산 문제가 왜 이렇게까지 여론 시장에 어떤 그 엄청난 영향을 미쳐가지고 정치적으로까지 이렇게 출렁이게 만드는가 좀 이걸 이제 분석을 해봤던 것인데 결국은 원인은 좀 대충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그렇다면 이 여론들을 어떻게 이제 그 어느 방향으로 이 여론이 흘러갈 것인가, 그다음에 여론이 진화될 것인가, 아니면 더 폭발할 것인가.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계기점을 지금 잡기는 솔직히 쉽지가 않다. 어렵고. 네. 지금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번에 오늘 얘기한 것 중에 하나 딱 있는 것 같아요. 균형 개발, 그러니까 뭐 수도 이전이라든지 예. 수도 이전에 그게 그래도 김태년 원내대표가 뭐 맞춰서 나왔는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의미 있는 어떤 아젠다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예. 그렇죠. 그러면 있고 그다음에 일단 그 지금 당장은 이제 더 이상의 출렁거림을 이 진폭을 어떻게 이제 최대한 줄여서 그렇죠. 예. 예. 일단 현상적으로 이제 어떤 뭐냐면 현상적 안정화겠죠. 예. 구조적인 안정이 아니라. 그런 거는 가능할까요? 조금 출렁거리를 막을 수 있을까요? 그냥 아주 근본적으로 지금에 있는 문제를 갖다 고치려면 노동부터 고쳐야 되고요. 다 노동시장. 고쳐야 되니까. 예, 노동시장이 제일 크고요. 젊은 층들의 노동시장. 그러니까 좀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으면 자산에 그렇게 눈을 안 돌려도 돼요. 그렇지. 네, 맞아요. 쉽게 볼 게 아닌 부분이네. 예. 그러니까 일자리가 지금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 다음이 이제 이거 연결되어 있는 지역 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가는 건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집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 10만 명, 20만 명 이 사람들은 지금도 계속 끊임없이 현실적으로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자기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아하. 계약을 할 때 뭐 아니면 뭐 내가 전세금을 갖다가 지금 올려야 되는데 못 올렸다 아니면 뭐 옆집은 누가 얼마를 사가지고 그렇게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가면서 끊임없이 물리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내가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끝까지 싫어할 것 같아요. 정부가 어떻게 예. 하든지 간에. 그래서 예전에 그 김종인 선생님 얘기할 때 그때 엄청났지 막 이럴 때 이렇게 회고록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때 뭐 전세금 올라가지고 어떻게 했고 뭐 이런 여파로 이렇게 머릿속에 트라우마가 굉장히 크게 남아 있죠. 아. 예. 그래서 그게 그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상이나 아니면 생각의 이념이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내 생활에서 피해를 받아가지고 지금 내가 고생을 한다라는 거는 생각보다 오래 가고요. 그게 이제 20대 30대 때 지금 한번 겪고 있다. 그렇죠.
이제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 결국 거냐라는 이게 이제 정치 의제로 인한 영향이 아니라 생활 의제에 의한 영향이기 예.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것이 더 악성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엄청 큰 주제인 예. 거예요. 이게 사실은 예. 단기 이슈가 절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이슈다. 일단은 한숨 돌리면서 이제 무언가를 이제 다시 모색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이제 뭐 627 그러니까 7.10 대책이 나온 것이 일정하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어떤 약발이 먹히면서 약간의 진정 기미를 보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한숨 돌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 사실은 지금 이야기에서는 여기까지밖에 이야기할 우리가 수가 얘기할 수 있는 없는 건 것 딱 그 부분 예. 다가 근데 같아요. 항상 정책 변화가 이렇게 크게 나오고 좀 정부가 강하게 반응을 하면은요, 그 효과의 폭이요. 돈 많거나 좀 상황이 좋은 사람들은 요만큼 맞는다고 하면 그게 너울 쳐가지고 돈 없는 사람들은 완전히 생사가 갈릴 정도로 흔들립니다. 이게 그 보통 정책 얘기할 때 돌 던지기라고 해요. 그래서 그 돈 많은 사람부터 해가지고 쭉 줄 세워놓고 돌을 던지면 그럼 앞에 있는 사람들은 돌을 보니까 피하잖아요. 네. 그럼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앞에 있는 사람들 갑자기 싹 사라지고 그냥 맞아버려요. 그 정책의 효과가 항상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난 그 정책이 뭔지도 몰랐고요. 그렇죠. 이 정책이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 뭐야, 임대주택이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사람들 정말 그 정책의 변화도 생각하지 못할 만큼 생활이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돌을 다 맞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또 하나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부동산 얘기를 해서 뭔가 뾰족한 정답을 얻고 싶었는데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정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이슈고 다만 그래도 현상적으로 막아낸다면 출렁거리는 심리는 좀 안정시킬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먼 미래를 보고 노동시장 뭐 다 보고 수도 이전까지 지방 균형까지 다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정부는 2년밖에 안 남았고 참 이래저래 어렵네요. 그러게요. 네. 네, 자 더 뭐 얘기해도 오늘은 어차피 현실 진단을 하는 시간으로 한 번 꾸몄기 더 모셔야 때문에 될 것 같아요. 네. 한 번 더 일단 모셔가지고 지금 왜 이런 상황이 빚어졌는가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을 하는 것으로만 네. 일단 좀 가름을 하고요. 네. 다음 이야기는 좀 다시 이제 정치적인 영역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돌아가겠습니다. 좀 뭐 따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현실이고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공감하는 분 꽤 많이 있을 겁니다. 현실이 이렇다는 거 우리 부동산 청기누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내세요. 임동훈 교수 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또 나오셔야 예. 자, 70년대, 80년대들 힘내세요. 네. 화이팅, 사랑해요.